기밀 기록에 표시된 날짜는 정부의 어떤 전문가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릴 만큼 무거운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2030년 2월 18일 오후 4시 4개의 도시 전체가 어떤 위성도 감지하지 못한 힘에 의해 사라질 수 있는 날이었다. 이 예언은 기술기관이나 과학적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시즈오카 언덕에 은둔하며 살아가던 한 여성에게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녀는 그 예언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실현되는 것을 지켜본 이들 사이에서 두려움과 함께 신비로운 존재로 여겨졌다. 노부요 아야메, 올해 94.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말도 듣지도 못했지만 어떤 논리도 뚫고 나가는 듯한 예언을 글로 남겼다. 그녀가 신뢰를 얻은 계기는 2026년 시니다 터널 붕괴 사고를 11개월 전에 정확히 예언한 사건이었다. 대중은 단순한 우연이라 여겼고 당국은 근거 없는 추측이라 판단했다. 그러나 생존자들은 미리 예고된 그 날짜를 결코 잊지 못했다. 그때부터 아야메가 남긴 모든 말은 일본 행정부의 은밀한 층위에서 회람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는 이성이 공포를 이기지 못했다. 이번 새로운 예언에서 그녀는 조용히 시작되어 예고 없이 번져나가며 도시 구조물들을 바닷속 깊이 끌고 갈 붕괴를 묘사했다. 마치 땅이 인간이 세운 것을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문서에는 단 한 문장만 기록되어 있었다. 4개의 도시가 삼켜질 것이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지도도, 지명도, 지리적 정보도 없었다. 오직 정확한 시간, 명확한 날짜,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충격. 정부는 이 내용을 망상이라며 무시하려 했지만 2026년에 실현된 예언의 기억이 어떤 안도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장관들을 가장 괴롭힌 부분이 있었다. 아야메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일본을 지탱해온 에너지 주기의 종말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일본이 생명의 숨결을 잃고 그 흐름이 한반도로 이동할 것이라 적었다. 경제, 외교, 군사 전략에 익숙한 관료들에게 이 말은 황당하게 들렸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기술, 인공지능, 군사력에서 급부상한 한국을 지켜본 이들에게 이 선언은 전혀 비현실적으로만 느껴지지 않았다. 신비주의처럼 들렸던 말들이 점점 현실의 조짐과 맞아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 극도의 긴장 속에서 또 다른 요소가 내부의 공포를 증폭시켰다. 예언은 일본 역사상 최대 기술 프로젝트인 너실카의 실패를 언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양자 칩을 제조해 일본을 다시 업계 선두로 끌어올리기 위한 33조 엔 규모의 투자였다. 그러나 예언은 이 기술 구조가 2030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며 첫 상업용 칩이 출시되기 전 붕괴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정보는 산업계 전반의 사기를 꺾었는데 특히 내부 보고서들에서 이미 지연, 냉각 실패, 양자 공명 챔버의 불안정성 등이 지적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어떤 정보도 유출될 수 없었다. 전국적인 공황을 부추기는 일은 치명적일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립된 일부 부서에게는 그 예언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국가는 경제적 미래를 이 프로젝트에 걸었지만 이제 그것은 예언 속에서 파멸로 묘사되고 있었다. 장관들이 이 예언의 유출 가능성을 두고 대책을 논의하던 중 외부의 개입이 모든 상황을 악화시켰다. 39세의 언론인 카미아레는 정부가 숨긴 예언자와 그 예언들의 존재에 대한 익명의 제보를 받게 된 것이다. 레는 최근 몇 년 동안 작고 영향력 없는 기사들에 좌절하며 하락세에 있었다. 그러나 아야메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그는 2026년의 사고를 떠올렸다. 그는 그 재난을 직접 취재했고 원본 문서를 본 적이 있었으며 그 날짜가 실제 사건과 일치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그 여인을 미신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어났고 위험을 이해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진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예언은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서만 회람되고 있었고 평범한 기자가 그것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레는 단 한 장의 봉투를 받게 되었고 그 안에는 예언의 문장과 아야메가 거주하는 산악 지역을 가리키는 희미한 지리적 단서가 담겨 있었다. 이 순간부터 이야기는 스스로의 형태를 갖기 시작했다. 레는 단지 하나의 기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정부가 숨기려 하는 무언가의 이면에 있는 진실을 찾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 2030년 2월 18일이라는 날짜는 단순한 예언의 표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익숙한 현재와 아무도 직면하려 하지 않는 미래를 가르는 선이었다. 렌은 아야메를 찾는다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려 하는지를 밝혀낼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가 내딛는 걸음 하나하나마다 나라 전체가 피할 수 없는 무언가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커져갔다. 그리고 그는 이 이야기가 반드시 대중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느꼈다. 왜냐하면 그 예언의 영향은 정치나 기술을 넘어 그가 매일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감춰진 것은 이해되어야만 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그 누구의 권위로도 억제할 수 없는 힘들을 움직이고 있었다. 한편 한반도의 급격한 변화는 전 세계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고 아야메의 말은 구체적인 지표들과 일치하면서 또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한국의 양자 반도체 분야에서의 도약은 국가 차원의 예상을 초월했고 군사 수출은 주요 강대국과 견줄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다. 그 사이 일본 경제는 정체에 빠졌고 외국인 투자는 감소세를 보였다. 아야메가 남긴 생명의 숨결이 한국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문장은 처음엔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표현처럼 들렸다. 그러나 지정학적 움직임을 통해 바라보았을 때 그것은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의 요약처럼 느껴졌다. 단순한 기술이나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영향력과 권력, 그리고 역사적 방향성의 이동이었다. 이웃나라는 놀라운 속도로 중심 무대에 올라서고 있었고 심지어 회의적인 분석가들조차 예언과 현실 사이의 일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렌은 마침내 무녀가 사는 지역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여정은 시작부터 누군가의 감시를 받는 듯한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진행되었다. 시즈오카 산악지대로 이어지는 도로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눈에 띄지 않는 순찰 차량들이 오갔고 그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움직임이었다. 렌은 이미 누군가가 자신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정부의 침묵 뒤에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가 있다는 자신의 의심을 확신하게 만들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주민들 사이에서 묘한 불안을 느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압력이 공동체의 일상을 짓누르는 듯한 분위기였다. 아무도 아야메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녀에 대해 묻자 몇몇은 시선을 피했고 일부는 정부 관계자들이 그녀에게 접근하려다 실패한 최근의 사건에 대해 속삭였다. 사람들의 말투는 빠르고 조심스러웠으며 마치 곧바로 어떤 처벌이 닥칠 것을 두려워하는 듯했다. 이 긴장감은 렌으로 하여금 자신의 탐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신을 더욱 굳히게 했다. 그는 무녀의 집으로 향하는 길목에 다다랐을 때 길을 차단하고 있는 차량 한 대를 발견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통행을 막고 있는 듯했고 2명의 요원이 환경조사를 위한 일시적인 통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설명은 즉흥적으로 꾸며낸 듯 억지스러웠다. 렌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일단 물러났지만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을로 돌아와 작은 식당에 머물던 그는 몇 시간의 기다림 끝에 노인들 사이에서 아야메의 이름이 언급되는 단편적인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은 아야메가 남긴 경고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일본의 보호 에너지가 약해지고 있으며 이 쇠퇴가 극단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학적이거나 기술적인 설명은 덧붙이지 않았고 단지 그녀가 그런 내용을 적은 뒤 모습을 감췄다고 반복했다. 마치 그녀만이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듯했다. 그 말을 곱씹고 있던 렌에게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녀는 밖에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며 렌을 이끌었다. 이름은 하나, 일본어와 한국어에 모두 능통했고 아야메가 남긴 일부 문서를 번역해온 학술 그룹의 일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 그룹은 예언 패턴과 사회 문화적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다. 그녀에 따르면 아야메는 연속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글을 쓰지 않았으며 단절된 블록 형태로 예언을 기록했고 그것들을 조합해야만 전체의 흐름이 드러났다. 하나는 그 예언 중 일부의 단층 파열, 산업 붕괴, 그리고 2030년까지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나타날 세계 질서의 재편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 내용을 구조적 경고라고 부르며 낡은 종이 3장을 렌에게 건넸다. 거기에는 번역된 예언의 일부가 담겨 있었다. 문서들은 소름 끼칠 정도로 구체적인 세부 사항과 함께 앞으로 몇 개월에 걸쳐 점차 심화될 일련의 현상들을 묘사하고 있었다. 첫 번째는
인구 밀집 지역을 지탱하는 지하 구조물들의 점진적인 붕괴였다. 두 번째는 일본의 기술력이 한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며 너실카 프로젝트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결과적으로 일본 역사상 최대의 산업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세 번째는 일본을 강대국으로 인식하던 세계적 시각이 변하면서 새로운 아시아 주체들이 부상할 것이라는 예고였다. 렌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글의 명확성이었다. 상징적인 표현도 영적인 설명도 없었다. 텍스트는 냉정하고 직설적이며 거의 기술 문서처럼 느껴졌다. 그 무시무시할 정도의 정밀함은 무언가 매우 심각한 사태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하나는 이 문서들을 정부에 전달하려 했지만 어떤 공식적인 경고도 전달하지 못하도록 제지당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당국이 이런 예언이 초래할 사회적 충격을 두려워하여 재난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길을 택한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러나 국제 언론에서 일본의 경제적,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는 보도가 늘어날수록 아야메의 말은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었다. 마치 나라 전체가 그녀가 가리킨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듯했다. 한 걸음씩 되돌릴 수 없는 길을 향해 가고 있었다. 렌은 자신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곧 드러날 역사적 기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예언은 국경을 초월하는 힘, 정부의 결정을 흔드는 영향력, 그리고 국가 전체의 궤적을 바꾸는 변화를 다루고 있었다. 그는 이 내용을 세상에 알리는 순간 직접적인 탄압이나 감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다. 설령 권력이 이를 감추려 하더라도 말이다. 그 만남 이후 렌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그는 반드시 아야메를 찾아야 했고 새로운 장벽이 생기기 전에 그녀의 설명을 온전히 기록해야만 했다. 이 확신은 렌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위험을 모른 채 걸음을 옮기고 있었지만 그가 손에 쥔 것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라 전체가 외면하려는 미래의 일부였다. 그리고 산속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진실은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가져올 것이었다. 아야메의 은신처로 향하는 길은 산등성이를 오를수록 점점 더 좁아졌다. 렌은 마을 사람들이 꺼리는 오솔길을 따라 파편적인 증언과 그녀가 상부의 명령에 따라 고립되었다는 확신만을 믿고 나아갔다. 주변의 경찰 존재는 단순한 감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봉쇄였다. 그곳에는 대중의 시선으로부터 철저히 차단되어야 할 무언가가 있었다. 렌은 멀리서 산 허리쯤의 측면 통로 앞에 서 있는 요원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것을 확신했다. 그들은 접근하지 않았다. 단지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마치 자신들이 감히 마주할 수 없는 무언가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인근 주민들로부터 들은 소문도 그랬다. 어느 날 밤 관용 차량들이 그 지역을 에워싸고 무녀의 집에 강제로 진입하려 했으나 곧 후퇴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 원인을 지대도 없는 지진과는 다른 충격으로 설명했다. 그 사건 이후 어느 누구도 직접 접근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렌은 그것이 과장된 이야기인지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자신이 마주친 요원들의 반응은 분명히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이 작동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그는 하나가 알려준 우회로를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곧바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숲을 가로질러 나무와 바위에 가려진 오래된 경로를 찾아냈다. 좁고 험하고 오랫동안 잊힌 듯한 길.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길이었다. 거의 1시간을 기어오른 끝에 렌은 작은 공터에 도달했다. 그 한가운데에는 뒤틀린 나무들 사이에 자리한 오래된 목조 오두막이 하나 있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곳에 누군가가 여전히 살고 있다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레 다가갔다. 긴장과 긴급함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조였다. 그리고 그가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문이 천천히 열렸다. 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또렷한 눈빛, 고요한 표정. 그녀는 작은 슬레이트판을 들고 있었고 그 위에 자신의 말을 써내려갔다. 바로 아야메였다. 그녀의 연약한 외모는 공간 전체를 압도하는 존재감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의 자세는 마치 주변의 모든 사건을 이미 알고 있는 듯했고 보통 사람은 볼 수 없는 흐름을 꿰뚫고 있는 자의 의식을 품고 있었다. 아야메는 짧은 문장을 써서 칠판을 들어 보였다. 당신은 늦었어요. 그 말은 경고처럼 렌의 가슴을 강하게 때렸다. 그녀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고
렌은 소박한 의자에 앉았다. 그 옆 테이블 위에는 기호, 날짜, 숫자 배열로 가득한 종이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제야 렌은 자신이 이전에 받았던 예언이 이 거대한 퍼즐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 테이블 위 문서들은 미래의 사건들을 시간 순서가 아닌 단편적인 조각들로 기록하고 있었다. 마치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단 한 사람만이 이 조각들을 조합해 전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된 듯했다. 아야메는 렌에게 그 문서들 중 3장을 건넸고 신중히 읽으라는 뜻으로 손짓했다. 첫 번째 문서에는 3방향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지각판의 단층 붕괴가 언급되어 있었다. 이는 극히 드물며 발생 시 대규모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현상이었다. 두 번째 문서는 너실카의 붕괴를 다루고 있었는데 이는 단순한 인간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외부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들이 그 설비의 물리적 구조를 직접적으로 침식시킬 것이라고 했다. 세 번째 문서에는 일본의 생명력, 즉 기 혹은 국가의 본질적 에너지가 점진적으로 한반도로 이동하는 현상이 묘사되어 있었다. 문장들은 상징이나 비유 없이 직설적으로 쓰여 있었고 마치 이미 일어난 사실을 보고하듯 차가운 정확성을 띠고 있었다. 렌이 정신없이 정보를 정리하려 애쓸 때 아야메는 또 한 장의 종이를 꺼내 무언가를 썼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렌의 호흡이 빨라졌다. 그들은 이미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말은 경고가 아니라 단순한 사실의 선언처럼 느껴졌다. 아야메는 놀라울 정도의 속도로 계속해서 글을 써 내려갔다. 그녀는 며칠 전 정부 요원들이 자신을 침묵시키려 시도했으나 어떤 보이지 않는 방해로 인해 접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날 이후 그녀는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끊고 은둔한 채로 지냈으며 이 마지막 계시들을 전할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렸다고 했다. 렌은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음을 깨달았다. 모든 것은 이 순간을 향해 조율되어 있었던 것이다. 아야메는 따로 정리된 작은 문서 더미를 가리켰다. 그것은 렌이 도착하기 며칠 전에 기록된 최신 예언들이었다. 그 안에는 지질 안정성과 도시의 안전성에 대한 세계적 인식 자체를 뒤흔들 사건이 다가오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4개의 도시가 밑으로 끌려갈 것이라 표현했고 그 원인은 지하 깊숙이에서 조용히 축적되고 있는 힘들이라고 했다. 그 묘사는 감정 없이 냉정하고 구체적이었다. 마치 그녀가 그 현장을 직접 보고 있는 듯했다. 모든 기록에는 동일한 날짜가 반복되고 있었다. 2030년 2월 18일, 그 어떤 해석의 여지도 없었다. 정확하고 명확하며 피할 수 없는 예언이었다. 렌이 손짓으로 아직 경고할 시간이 있는지를 묻자 아야메는 단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썼다. 이제 결정은 듣는 사람들의 몫이다. 그것은 깊은 충격을 주는 선언이었다. 책임은 정부나 기관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정보를 접한 이들이 지금 말해지고 있는 것의 심각성을 이해해야 했다. 렌에게 그것은 자신이 그 순간부터 지니게 된 것이 단순한 문서 묶음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것은 멈출 수 없는 무언가에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그녀는 이어서 훨씬 더 최근에 작성된 마지막 조각을 건넸다. 그 문서에는 그녀만의 고유한 조직 체계처럼 보이는 기호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상단에는 단순한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일본이 침묵할 때 한국은 깨어난다. 렌은 이것이 모든 예언을 연결하는 마지막 고리임을 깨달았다. 그것은 단지 물리적인 재앙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지역의 균형에 깊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경제, 문화, 정치, 집단의 운명을 가로지르는 함의를 지니고 있었다. 아야메와의 만남 이후 렌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게 되었다. 무녀가 써 내려간 모든 말들은 그가 현실 세계에서 목격하던 움직임들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일본의 조용한 위기는 점점 심화되고 있었고 한국은 가속화된 속도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최근의 문서들은 단순한 지정학적 예측을 넘어서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무시무시할 정도로 정밀하게 묘사된 일련의 재앙이었다. 아야메는 하나의 숨겨진 주기가 대규모 붕괴와 함께 끝날 것이며 그것은 인구 밀집 지역을 지탱하던 지하 구조물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록했다. 그리고 그 붕괴의 결말은 즉각적일 것이라 했다. 수십 년간 축적되어 온 힘에 의해 도시들이 아래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 경고는 어떤 해석의 여지도 남기지 않았다. 그것은 단호하고 명확하며 파괴적이었다. 기록들 사이에서 렌은 너실카의 최종 붕괴에 초점을 맞춘 일련의 문서들을 발견했다. 아야메는
일본 산업의 최대 희망으로 선포되었던 그 기술 중심지가 지하 불안정성의 영향으로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장소 중 하나가 될 것이라 묘사했다. 그녀는 내부 챔버의 결함, 비정상적인 진동, 그리고 설비 구조 기반에서의 심각한 침식 현상을 언급했다. 이 모든 것은 첫 번째 양자 칩이 출시되기 전, 즉 사전에 발생할 예정이었다. 이 정보들은 기업 내부 직원들이 보고한 이상 징후들과 정확히 일치했으며 외부에는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이었다. 마치 그 예언이 불가피한 기술적 붕괴의 모든 세부를 실시간으로 따라가고 있는 듯했다. 33조 엔이라는 막대한 투자가 들어간 너실카는 국가 재건의 상징에서 몰락의 전조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렌은 아야메가 단일한 비극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수세대에 걸쳐 일본을 지탱해온 하나의 구조가 끝나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 충격은 단지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것은 경제, 정체성, 사회적 안정성 전반을 뒤흔드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는 더 읽을수록 일본이 단순한 물리적 실패를 겪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의 위치 자체가 붕괴될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한국의 부상은 장식 없는 직설적인 문장들 속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일본이 잃은 에너지를 새로운 주체가 받아들이는 주도권의 이동이었다. 렌은 이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정치적 도발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까지 읽어온 모든 것이 국제 정세의 최근 흐름과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아야메는 훨씬 더 심층적인 무언가를 드러냈다. 그녀의 마지막 기록들에서 변화는 처음에는 영적인 차원에서 시작되지만 곧 정치적 결정과 사회적 변화로 가시화된다고 설명되어 있었다. 한국은 세계 재편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일본의 힘이 흩어지면 그 빈자리를 이웃 국가에서 새로운 구조가 대체하게 될 것이며 그 구조는 다가올 변화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지도자들에 의해 이끌릴 것이라 썼다. 그녀의 예언 중에는 전례 없는 조약, 예상치 못한 동맹, 그리고 경제적 경계의 재구성이 언급되어 있었다. 렌은 그것이 단순히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이 아님을 확신했다. 그것은 미래의 전체적 재설계였다. 그가 읽고 있는 것에 방대한 의미를 흡수하려 애쓰고 있을 때 아야메는 렌이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시작했다. 그녀는 일정한 속도로 글을 써내려가며 이 순환이 정점에 도달하는 정확한 순간에 대한 설명을 남겼다. 그녀가 묘사한 지각 현상은 점진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갑작스럽고 동시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다. 세 개의 단층이 일본 영토 아래에서 각각 다른 방향으로 열리며 수세기 동안 축적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될 것이다. 이 힘은 지하에서 수직적인 이동을 일으켜 하나의 사건 동안의 수많은 주거 지역을 아래로 끌어내릴 것이었다. 아야메는 4개의 도시가 연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 상세히 기록했으며 그 과정에서 전면적인 대피는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그 시나리오는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렌은 심호흡을 하고서야 계속 읽을 수 있었다. 날짜, 장소, 사건의 순서, all 모두가 그곳에 있었고 해석의 여지 따위는 없었다. 그때 무녀는 예언에 훨씬 더 민감한 부분을 드러냈다. 그녀는 며칠 전 자신이 겪은 추적에 대해 썼다. 당국은 그녀를 강제로 데려가려 했지만 현장에서 장비와 차량들이 혼란에 빠지는 예기치 못한 사건 이후 후퇴했다고 한다. 렌은 그 부분을 읽으며 몸이 굳어버렸다. 그것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어서가 아니라 산 주변에 상시 배치된 경찰과 요원들의 존재가 바로 그 사건이 실제였음을 뒷받침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를 침묵시키려는 시도는 이 문서들이 절대 언론인의 손에 들어가선 안 된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야메는 주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렌에게 넘겼다. 그녀는 렌만이 이 내용을 세상에 알릴 의지를 가진 유일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만남에서 렌이 읽은 마지막 부분은 무녀의 최종 계시였다. 아야메는 그녀의 전체적인 비전을 요약한 문장을 가리켰다. 일본이 침묵할 때 한국은 깨어난다. 거기에는 상징적 의미 따위는 없었다. 그것은 주도권의 전환과 새로운 시대를 열 구조적 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선언이었다. 렌에게 있어 그 말은 이웃 국가가 예언된 붕괴 이후 세계 재편의 중심지가 될 것임을 의미했다. 이 예언은 더 이상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시아 전체의 이야기였으며 그 파장은 세계 전역에 미칠 것이었다. 아야메는 마치 하나의 순환을 마무리하듯 문서들을 정리했다.
렌은 그제야 마지막 문이 자신 앞에 열렸음을 이해했다. 이제부터는 무녀가 아닌 자신의 선택이 남아 있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세상이 알게 될지 아닐지는 전적으로 그의 몫이었다. 이 자각은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지만 동시에 오랜 시간 잊고 있던 결심을 일깨웠다. 이제 나아갈 시간이었다. 왜냐하면 역사는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렌이 오두막을 떠날 때 그의 손에는 그의 경력에서 어쩌면 현대사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문서가 될 수 있는 것이 들려 있었다. 그러나 그가 산길을 내려가기도 전에 아래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빠르고 조율된 발소리, 짧은 암호를 주고받는 목소리. 주민도 아니었고 호기심에 온 이들도 아니었다. 그 움직임은 너무 정교했고 너무 조용했고 너무 조직적이었다. 우연한 접근이 아니었다. 렌은 자신이 이미 추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누군가가 무녀와 관련된 어떤 정보도 외부로 퍼지지 않도록 막으려 하고 있었다.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으며 그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나 바위 뒤에 몸을 숨겼다. 그 자리에서 그는 3명의 요원이 접근해 오는 것을 목격했다. 모두 제복을 입고 있었고 손전등과 휴대용 탐지기로 주변을 수색하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흔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누군가를 추적하고 있었다. 자유와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자각은 모든 것을 더욱 명확하게 만들었다. 예언은 단순히 불신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억압되고 있었다. 아야메의 존재 자체가 공공으로부터 진실을 통제하려는 제도적 권력에 대한 위협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렌은 그 조용한 충돌의 한복판에 있었다. 그는 요원들이 몇 미터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반대편 비탈로 향하는 우회로를 택했다. 그 길은 가파르고 위험했지만 체포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다. 그의 움직임은 계산되어 있었고 숨소리조차 조절해 주의를 끌지 않도록 했다. 하산은 예상보다 훨씬 오래 걸렸고 그가 마침내 보조도로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마을까지의 여정은 지속적인 추격의 감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러 순간 렌은 차량이 가까워지는 소리, 문이 닫히는 소리, 무정의로 전달되는 명령들을 들었다고 느꼈다. 그는 곧 사라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세상에 알릴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를 다시 만나는 것이었다. 그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미리 정해둔 장소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렌이 문서들을 건넸을 때 하나는 페이지의 분량과 내용의 깊이를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몇몇 문서에는 그녀가 이전에 단편적으로 번역했던 예언의 완전한 버전이 있었고 다른 문서들은 그녀의 연구팀조차 한 번도 접한 적 없는 새로운 예언들을 담고 있었다. 아야메의 전체적인 비전이 그 종이들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하나는 그것이 더 이상 단순한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이해했다. 그것은 한 사회 전체를 향한 경고였다. 렌의 결정은 빠르게 내려졌다. 그들은 모든 것을 녹화하고 문서를 디지털화한 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몇 분 안에 정보를 퍼뜨릴 준비를 해야 했다. 검열의 위험은 컸지만 자료가 즉시 공개된다면 그 충격은 훨씬 더 클 것이었다. 렌은 하나의 집 거실에 즉석 카메라를 설치하고 직접 녹화를 시작했다. 문서의 출처, 예언의 내용, 그리고 관련된 위험들을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확신도 담겨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공간은 없었다. 그가 침묵을 지킨다면 4개의 도시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사라질 운명에 놓이게 될 것이었다. 녹화는 거의 1시간이 걸렸다. 끝난 후 렌은 영상과 스캔된 문서들을 여러 서버에 분산 업로드해 추적과 삭제를 피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채널에 가장 직설적인 제목을 붙여 게시했다. 2030년 2월 18일 금지된 붕괴 예언 문서. 몇 분도 되지 않아 게시물은 들불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충격에 빠진 사람들의 댓글, 의문, 감정적인 반응과 분석이 폭발적으로 이어졌고 영상 조회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단숨에 소셜미디어상의 최대 화제로 떠올랐다. 렌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정부의 반응 속도였다.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해당 게시물은 당국에 의해 표시되었고 렌의 이름은 내부 보고에 오르기 시작했다. 명령은 즉시 신원을 파악하고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요원들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그곳에 없었다. 하나가 수상한 움직임을 눈치채고 미리 그를 경고해준 덕분에 렌은 몇 분 앞서 탈출에 성공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훨씬 더 파괴적인 충격이었다. 은신처를 향해 이동하던 중
그는 휴대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다. 문자 내용은 없었고 한 장의 사진만 도착해 있었다. 그의 아내와 딸이 낯선 남성들에게 감시당하고 있는 장면이었다. 그 아래엔 짧은 경고가 있었다. 지금 당장 멈춰. 충격은 말 그대로 전신을 마비시켰다. 렌은 세상이 자신을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이 단순한 제도적 검열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는 진실에 접근하는 자라면 누구든 파괴할 준비가 된 시스템과 맞서고 있었다. 공포와 죄책감이 얽히며 그의 가슴을 조여왔지만 동시에 그는 새로운 종류의 결심을 품게 되었다. 그들은 예언을 막기 위해 그의 가족을 건드렸다. 진실을 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그의 삶을 무너뜨리려 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아야메의 예언이 정확히 그녀가 말한 대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다음 행동을 고민하던 중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아야메가 다음 날 아침 숨진 차에 발견된 것이었다. 공식적인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였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전날 새벽 그녀의 집 근처에서 경찰의 움직임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무녀의 죽음은 더 이상 그녀로부터 직접 정보를 얻을 수 없음을 뜻했지만 동시에 상황의 심각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사건이기도 했다. 이제 그녀가 렌에게 남긴 모든 것이 유일한 정보원이 되었고 정부는 그 마지막 단서를 완전히 봉쇄하기 위해 어떤 수단이든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기자는 자신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경계를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부터 벌어질 일들은 그의 경력, 이름 안전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것은 세상의 마지막으로 진실을 들려줄 수 있는 기회였다. 압박이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그가 올린 영상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었고 그 여파는 어떤 기관도 통제할 수 없는 범위에 도달하고 있었다. 렌의 영상은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규모로 퍼져나갔다.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일본 사회는 공포, 불신, 무언가 곧 일어날 것이라는 감각 사이에서 양분되었다. 아야메의 문서들은 인터넷 전역으로 퍼졌고 독립 전문가들, 지질학 연구자들, 도시 안전학자들, 국제 기자들, 심지어 오래된 예언의 실현이라 믿는 종교 단체들까지 이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투명성을 요구하는 해시태그들이 SNS 상에서 주요 화제로 떠올랐고 외국 언론은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4개의 도시가 삼켜질 수 있다는 정보가 퍼지면서 일부 취약 지역에서는 자발적인 부분 대피가 벌어졌다. 많은 가족들이 임시로 집을 떠나 고지대로 이동하거나 다른 현으로 피신했다. 국제적 반향은 한국 언론이 이 예언을 전면적으로 보도하면서 더욱 강해졌다. 서울, 부산, 대구의 주요 신문은 아야메가 묘사한 에너지 이동 현상에 대해 상세히 분석했고 이를 한국의 기술 및 군사적 발전과 연결지었다. 한국이 향후 세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한국의 평론가들은 아야메의 비전이 자국의 지식인과 승려들이 오래전부터 남긴 예언들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방송들은 일본에 닥친 위협뿐 아니라 한국이 역사적으로 각성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는 가능성도 함께 다루었다. 아야메가 남긴 문장, 일본이 침묵할 때 한국은 깨어난다는 한국 대중 사이에서 새로운 시대의 상징처럼 확산되었고 예언이나 영적 주제에 관심이 없던 젊은 세대까지 이를 인용하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렌은 요코하마의 작은 아파트에 숨어 지내며 상황을 모니터링했다. 가족과는 직접 접촉하지 않았고 그 어떤 움직임도 그들을 즉각적인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익명의 제보자들로부터 상황의 심각성을 확인하는 업데이트를 계속 받고 있었다. 요원들은 여전히 그의 행방을 추적 중이었고 내부 부서들에는 체포 지시가 하달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의 폭발적인 인기 덕분에 내용을 삭제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더 큰 의혹을 낳을 뿐이었다. 진실은 이미 스스로 형태를 갖추었고 이제는 어떤 수단으로도 지울 수 없었다. 매 시간마다 새로운 집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역사회는 자발적으로 대피 경로를 논의하는 모임을 조직했고 독립 엔지니어들은 지질 불안정성 지도를 예언된 날짜와 대조하기 시작했다. 디지털 인플루언서들은 라이브 방송에서 사건을 다루며 더욱 큰 주목을 끌어냈고 국제 지진 모니터링 기구들조차 일본 영토에 대한 감시를 이례적으로 강화하며 예언을 입증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징후를 찾기 시작했다. 세계 대부분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재난의 가능성은 다양한 분야가 입장을 취하게 만들었다. 한때 외딴 마을에 갇혀있던 예언은 이제 수천 명의 결정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평범한 시민들에게 미친 감정적 충격을 인식하지 못했다. 예언을 한 번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자신의 안전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집을 떠나야 할지 남아야 할지를 두고 논쟁했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마치 역사적 사건의 한복판에 있는 듯 예언을 이야기했다. 렌의 영상 댓글에는 통제할 수 없는 힘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을 호소하는 일본인들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누군가는 경고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고, 누군가는 더 많은 정보를 요청했으며, 어떤 이들은 다가오는 미래를 맞이할 용기를 바란다고 남겼다. 그 댓글란은 낯선 사람들끼리 취약함, 운명, 변화, 공동 책임에 대해 깊이 있는 생각을 나누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그 충격은 한국에도 강하게 전달되었다. 아야메의 비전은 전국적인 화제로 떠올랐고 TV 프로그램에서 다뤄졌으며 전문가들의 분석과 공개 포럼에서의 토론 주제가 되었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 예언을 자국이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을 맡아야 한다는 부름으로 해석했다. 예언의 다른 부분에 기록된 푸른 문 블루 게이트의 해라는 표현은 다가오는 지역 재편의 시기를 상징하는 말로 반복되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 각성이 경제적 기술적 강화의 신호였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세계적 사건을 대비하는 영적 변화의 징조였다. 일부는 무녀가 남긴 가장 오래된 문서에 언급된 남북한 통일 가능성과 이 예언을 연결짓기도 했다. 이 모든 사건의 폭풍 한가운데서 렌은 조용히 전개 상황을 지켜보며 모든 세부를 흡수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또한 아야메의 죽음이 끝없는 계시의 원천을 닫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그녀의 말이 남길 영향까지 끝난 것은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남긴 글은 이제 앞으로의 선택, 논의, 변화들을 이끌 유산이 되었고, 그 메시지를 살아있게 유지할 책임은 렌 자신과 두려움 없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달려 있었다. 영상 속에서 자신의 용기에 감사한다는 시청자들의 댓글을 읽으며 그는 안도감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을 느꼈다. 진실은 드러났다. 이제 세상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결정할 차례였다. 그 후 며칠 동안 여파는 계속해서 커졌고, 처음엔 무관심했던 국가들까지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지질학, 국제정치, 아시아 역사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해당 문서에 대해 입장을 내기 시작했고, 일부는 예언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시나리오라고 경고했다. 전 세계적 논의는 더욱 뜨거워졌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처음부터 이 사건을 지켜본 이들 사이에서 하나의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경고는 이미 주어졌고 더 이상 무시할 시간은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아야메의 이야기는 더 이상 외딴 예언자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두를 향한 집단적 부름으로 바뀌었다. 세상을 열린 눈으로 바라보라는 초대이자 당연하게 여겨졌던 구조들을 다시 질문하라는 촉구였다.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기 전 나타나는 신호들에 대해 다시 성찰하라는 충동이었다. 그리고 렌은 비록 위험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끝났음을 느꼈다. 그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했다. 이제 각 시청자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할지는 그들의 몫이었다. 이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당신에게 닿았다면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계시가 미래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당신의 시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이 순간의 깊이를 다른 이들이 이해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이 수십 년 전에 종료되었다고 믿고 있었지만 독립연구자들이 잊혀진 기록들을 검토하기로 결정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그들은 특별한 것을 발견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처음 몇 페이지에서 나온 내용은 이러한 생각을 즉시 뒤엎었다. 케이시는 현재 시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묘사들을 남겼으며 2025년 말과 2026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었다. 이 발견은 놀라움을 자아냈는데 그의 글은 오늘날 아시아 국가들 간에 퍼지고 있는 긴장 상황을 정확하게 언급하는 듯했기 때문이다. 그 계시의 어조는 직설적이고 비판적이며 불편함을 주는 것이었으며 마치 세상이 더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깊은 피로의 시기를 겪게 될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이 시작은 학계와 영적 공동체를 크게 움직였다. 케이시는 먼저 집단적 감정 영역에
영향을 미칠 주기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는 인류가 이 시기의 무게를 내부 불안정, 충동적 행동, 증가하는 양극화를 통해 느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자들은 이 내용을 현재 현실과 비교했으며 그 일치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타나는 감각은 불안감을 조성했는데 예언자의 기록이 마치 오늘 관찰되는 사회적 행동을 실시간으로 논평하는 듯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긴장, 경제적 위기, 지역적 갈등은 케이시가 세계적 붕괴의 첫 신호로 묘사한 패턴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 일치로 그의 예언이 모호한 경고가 아님이 분명해졌다. 그것은 사람들의 내면에서 시작되어 외부 세계로 드러날 전환기의 시기에 대한 상세한 경고였다. 발견 중 가장 중요한 지점은 연구자들이 케이시가 최면 상태에서 수백만 명이 동시에 경험한 현상을 설명한 기록을 발견했을 때 나타났다. 그는 하늘에 두 개의 빛이 나타나는 것을 언급했는데 하나는 밝고 다른 하나는 어두워 인간 의식의 분열을 상징하는 결정적 순간을 의미했다. 이 내용의 충격은 즉각적이었는데 물리적 사건이 아니라 집단적 정신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수억 명에게 동시에 도달할 수 있는 인식이었다. 약 3억 명이라는 추정은 인구 지도를 케이시가 언급한 지역과 비교했을 때 나온 결과였다. 중국, 일본, 한국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이야기에서 명확한 패턴이 형성되었다. 이 정확성은 강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는데 예언자가 이 지역이 세계적 변혁의 중심이 되어 나머지 지구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시사하는 듯했기 때문이다. 케이시는 사건들의 순서가 필수적이라고 확고히 설명했다. 그는 일본이 이 주기의 영향을 가장 먼저 느낄 나라가 될 것이라고 기록했다. 중국은 내부 혼란, 권력 다툼, 구조적 피로가 특징인 다음 단계를 겪게 될 것이었다. 한국은 마지막으로 영향을 받는 지점으로 등장하지만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었다. 예언에 따르면 이 간격은 한국에게 주변 국가에서 관찰된 신호를 해석할 수 있는 짧은 기회를 제공했다. 학자들은 이 해석을 일종의 전략적 영적 우위로 보고 있다. 짧은 순간 동안 의식적인 결정이 관련된 모든 다른 나라에 닥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회였다. 케이시가 남긴 경고는 이 지역 전체가 수년간 축적된 내부적 약점을 드러내는 사건들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기록들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케이시가 외부 현상만 예측한 것이 아님을 결론지었다. 그는 인류를 글로벌 사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감정적 장으로 설명했다. 긴장이 특정 수준에 도달하면 집단적 반응이 통제 불능 상태로 나타난다고 그는 말했다. 이는 국경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구조를 변화시키는 움직임을 생성하게 된다. 대중의 관심은 이러한 분석 일부가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커졌다. 많은 사람들은 최근 정부와 국민들의 행동이 수십 년 전 케이시가 묘사한 순서를 따른다는 사실에 놀랐다. 다른 이들은 연구자들이 이 문서들을 오랫동안 무시한 것을 비판했다. 이전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상황이 이제 긴급성을 띠게 된 것이다. 케이시는 현대 세계의 붕괴가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것들은 조용히 축적되어 넘칠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쌓이며 그 지점에 이르면 연쇄적으로 사건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관점은 현재 아시아 상황과 직접 연결되며 정치적, 사회적, 영적 긴장이 뚜렷하게 고조되는 모습과 맞닿는다. 한계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감각은 예언적 내용을 주시하는 전문가와 관객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다. 분석된 기록에서 그는 자신의 비전이 강도를 바꾸기 시작한 순간을 묘사했다. 케이시는 일반적인 꿈이 미래 사건에 대한 극도로 상세한 인식으로 변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했다. 이러한 경험의 명료성은 그의 가까운 주변 사람들조차 놀라게 했으며 수년 후에야 의미를 갖게 되는 예측의 정확성을 목격하게 했다. 각 기록은 그가 더 깊은 의식 상태에 접근하면서 능력이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며 마치 인간적 인식과 글로벌 사건에 대한 숨겨진 정보 사이의 경계를 넘어선 것처럼 나타났다. 이는 집단적 주기와 관련된 영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는 학자들에게 그의 이름을 중요한 참조로 만들었다. 문서들은 예언자가 단순히 상징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는 오직 훗날 검증될 수 있는 세부 사항까지 포함하여 사건을 묘사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그의 정확성은 복잡한 예언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들었다. 특정 지역들이 그의 기록 속에 등장했고 정치적, 사회적 구조에서의 급격한 변화도 함께 나타났다.
이러한 정보는 세계가 긴장된 시기에 접어들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바로 이 점이 현대 연구자들로 하여금 오래된 기록을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K씨가 아시아의 현재 상황과 맞닿는 사례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동 경고가 촉발되었다. 그들은 그의 말이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전환점을 가리킨다고 결론지었다. 분석 결과 K씨의 이 주기에 대한 비전은 단순한 외부 사건을 다룬 것이 아니었다. 그는 변혁이 기관 내부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경제 시스템, 영향력 집단은 내부 갈등으로 인해 점차 소모될 것이었다. 예언자는 동맹이 쉽게 깨지고 지속적인 불안정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시기를 묘사했다. 이러한 예언은 중국, 일본, 한국 간 현재 긴장과 유사성을 발견한 정치 분석가들의 주목을 받았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해석에 따르면 K씨는 사건의 연속이 점차 심화되어 지역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을 내다본 것이다. 이 패턴은 일반 대중에게는 예상치 못한 형태로 나타나는 글로벌 재구성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 비전 단계에서 결정적인 지점은 K씨가 수백만 명이 동시에 인지하는 현상을 설명할 때 나타난다. 그는 이 인식이 대규모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이 물리적 사건이 아니라 집단적 심리 붕괴를 의미한다고 본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정신적 인상을 경험할 가능성은 학자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분석가들이 사용한 인구 지도는 K씨가 언급한 지역들이 세계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을 보여주었다. 사회적 변혁이 예언자가 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고 말한 지역에서 실제로 시작된다는 점은 그 비전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이러한 해석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옛 기록을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많은 기록에서 K씨는 세계적 감정적 압력이 특정 수준에 도달할 때 인간 행동이 급격히 변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적 결정이 충분한 결과, 분석 없이 성급하게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연속 과정은 국경을 넘어 대륙 전체로 확산될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현대 연구자들은 현재 세계가 이미 유사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음을 강조한다. 정부 간 마찰과 증가하는 사회적 양극화는 예언에서 묘사된 곡선을 그대로 따르는 듯하다. 예언과 현실 사이의 이러한 정합성이 조사에 참여한 이들을 가장 우려하게 만드는 요소다. 다음 게시들은 에드가 K씨가 남긴 내용에서 급격한 진전을 보여주었다. 그는 하늘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물리적 세계와 집단적 감정장 사이에 소통 지점이 되는 순간을 묘사했다. 비전에서는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이어지는 주기 전환 시점에 동시에 두 개의 빛이 나타난다고 언급했다. 하나는 확장을 상징하는 강렬한 빛이고 다른 하나는 인류 내부에 쌓인 압력을 드러내는 어두운 빛이었다. 이러한 묘사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직접적 언급과 함께 나타나 연구자들을 놀라게 했다. 마치 지구의 그 부분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충격의 중심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비전은 기록에 언급된 수치를 현재 데이터와 비교할 때 더욱 강력해졌다. K씨는 수백만 명이 동시에 하늘에서 나타나는 이 빛의 분열을 인식할 것이라고 기록했다. 약 3억 명이라는 추정치는 예언과 관련된 인구 밀집 지역을 분석하면서 도출되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해석은 이 인식이 집단적 심리적 붕괴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일반 사람들은 원인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예상치 못한 감정적 무게를 느끼게 되며 이 현상은 세계가 K씨가 묘사한 주기의 결정적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지표로 작용할 것이다. 이 비전의 중요성은 사건의 순서를 설명할 때 더욱 커진다. 일본은 깊은 변화를 가장 먼저 경험하며 내부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불안정한 시기를 시작한다. 이어 중국은 내부 갈등과 경제 시스템의 피로로 특징 지어지는 강한 긴장을 겪는다. K씨는 이 과정을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연쇄 반응으로 묘사했다. 한국은 마지막으로 영향을 받는 지점으로 등장하지만 연구자들의 주목을 끄는 특징이 있었다. 예언에 따르면 이 간격은 한국이 다른 나라들이 놓치는 신호를 인식할 기회를 제공한다. 연구자들이 이러한 묘사를 분석하면서 K씨는 사건의 순서를 주기의 핵심 요소로 다루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각 지역의 집단적 인식이 서로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지역은 누적된 긴장 수준에 따라 현상에 반응하게 된다. 이러한 이해는 지정학적 분석가들 사이에서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켰으며 언급된 국가들이 이미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는 점과 맞물렸다. 예언은
현재 상황과 정합성을 보이며 많은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긴급성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K씨가 단순한 개별 사건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 전체를 설명하고 있음을 강화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연구자들의 우려를 더욱 증폭시킨 것은 K씨가 인간의 반응이 즉각적일 것이라고 기록했을 때 나타났다. 그는 집단적 결정이 감정의 혼란 속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빛의 인식은 충동적인 정치적 움직임을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 비전은 오늘날 세계에서 이미 관찰되는 패턴을 반영하고 있어 주목을 끌었다. 정부는 신속한 결정을 내리고 국민들은 강렬하게 반응하며 위기 상황은 마치 공통의 근원에서 비롯된 것처럼 확산된다. 이러한 연결성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초기 결론을 재검토하게 되었다. 분석 결과 K씨는 이 현상을 물리적 사건으로 보지 않고 심리적 신호로 다루었다. 그는 인류가 결국 마음 자체가 주요한 갈등의 장이 되는 지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백만 명이 빛의 분열을 인지할 때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없지만 즉각적이고 강렬하게 반응할 것이다. 이 반응이 세계적 영향의 시작을 표시하는 지표가 될 것이다. 세상은 기존 방식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불안정의 물결을 경험하게 되며 K씨에게 이것은 글로벌 변화를 가속화하는 촉발점이 될 것이었다. 기록을 연구하는 동안 전문가들은 3억 명이라는 추정치가 상징적 수치가 아님을 깨달았다. 이는 특정 지역에 분포한 실제 사람들을 나타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해석에 따르면 이 동시적 인식은 해당 지역의 사회적 역학을 변화시킬 것이다. 집단적 행동은 예측 불가능해져 단기간에 깊은 변화를 촉발할 조건을 만들게 된다. 연구자들은 이 과정이 오늘날 세계 여러 지역에서 관찰되는 현상과 유사함을 깨닫고 경악했다. 예언과 현실 사이의 시간 간격이 급속히 줄어드는 듯 보였다. 전문가들이 비전의 내용을 현재 인류의 상태와 비교할 때 우려는 더욱 커졌다. 감정적 긴장, 전 세계적 불안, 심리적 소진은 이미 인류가 압박 속에 살고 있음을 나타낸다. K씨는 인간의 마음이 특정 수준의 긴장에 노출될 때 현실 인식이 변화한다고 기록했다. 이러한 변화는 두빛 현상 동안 더욱 증폭될 것이다. 이는 집단적 착각이 아니라 인류 자체의 감정 상태가 만든 효과이다. 영향력은 매우 강렬하여 수백만 명이 마치 보이지 않는 구조가 내부적으로 붕괴되는 것과 유사한 경험을 느끼게 될 것이다. 다음 기록들은 조사 전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세부 사항을 드러냈다. 에드가 K씨는 두빛 현상 이후 아시아에서의 사건 순서가 글로벌 영향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묘사했다. 그는 일본이 정치적 문제뿐 아니라 감정적 붕괴를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영향은 집단적 인식으로 인해 대규모 결정이 변화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분석가들은 이 예측을 현재 일본의 긴장 상황과 비교하며 K씨가 제도적 안정성의 급격한 붕괴를 예견했음을 깨달았다. 이는 전 세계의 관심을 끌 시기를 시작하는 신호였다. 묘사는 중국을 언급할 때 더욱 복잡해졌다. K씨는 중국이 내부 갈등과 구조적 실패로 특징 지어지는 광범위한 소모의 물결을 겪게 될 것이라고 기록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국가가 축적한 압력이 한계를 넘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자들은 이 내용이 그의 최면 기록에서 여러 차례 나타났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징적 비전이 아니라 실제로 심각한 불안정에 들어갈 영토에 대한 예측임을 지적했다. 기록들은 이러한 붕괴가 점진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갑작스럽게 발생할 것임을 보여주었다. 이 단계에서 가장 강렬한 부분은 K씨가 한국을 언급할 때 나타난다. 그는 한국이 마지막으로 영향을 받지만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했다. 한국은 주기 완성의 지점으로 등장하며 충격 사이의 간격이 우연이 아니라고 했다. 이는 신호를 해석하고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짧은 기회를 제공하는 시점이었다. 전문가들은 이 부분이 현대 학자들에게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이유라고 강조했으며 한국이 K씨가 묘사한 주기의 결말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됨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K씨가 단순히 외부적 불안정만을 언급한 것이 아님을 확인했다. 그는 해당 지역의 집단적 인식이 인간 행동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예언 부분은 중요한 결정이 강렬한 감정의 영향 아래 내려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위험은 단순히 현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에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해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입장을 재검토하게 만들었으며 이 예언이 현재의 상황, 성급한 결정과 증가하는 긴장과 일치함을 인정하게 했다. 다음 구절에서 케이시는 그가 영적 일식기라고 부른 현상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인류가 자기 내부의 그림자를 세상에 투영하는 시점에 들어설 것이라고 기록했다. 이 일식은 천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감정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 긴장이 극도로 심화되면 대규모로 인지 가능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이 예언 단계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다. 연구자들은 케이시가 점점 더 빈번하게 관찰되는 전 세계적 심리적 영향을 묘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영적 일식은 케이시가 그것이 파동처럼 퍼질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더욱 복잡해졌다. 첫 번째 파동은 언급된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두 번째 파동은 인접 지역으로, 세 번째 파동은 지구 나머지 지역으로 확산된다. 학자들은 이 파동을 집단적 반응의 단계로 해석했다. 축적된 긴장이 클수록 다음 파동의 힘도 커진다. 이 예언 구절은 단순히 지역적 영향이 아니라 주기가 최고조에 달할 때 피할 수 없이 발생하는 글로벌 변화를 예측한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케이시가 영적 일식이 인간의 안전 감각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언급한 지점이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다가오는 듯한 감각을 느끼게 된다. 이 느낌은 경제, 정치, 국제 관계와 같은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렬해진다. 최근의 위기를 분석한 연구자들은 이러한 패턴이 현재 세계에서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전 세계적 불안, 충동적 행동, 통제에 대한 절박한 욕구는 케이시가 이 일식의 초기 신호라고 설명한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케이시는 이 일식을 처벌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류가 감정적 긴장의 한계를 넘어섰으며 세상은 집단적 반영과 직면해야 한다고 기록했다. 이 예언 구절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학자들은 케이시가 깊은 변화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회피해온 현실에 직면할 때만 발생한다고 보여주고자 했다고 해석한다. 다른 학자들은 축적된 행동의 불가피한 결과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한다. 공통점은 모두가 그의 언어의 정확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이 이 기록들을 검토하는 동안 케이시는 이 단계를 분기점으로 다루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영적 일식 이후 신호들이 단순한 내부적 인식을 넘어 물리적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기록했다. 그는 특이한 생물, 혼란을 일으키는 기상현상, 자연에서 나타나는 신호들을 언급했다. 이러한 계시는 예언의 새로운 단계를 열었으며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된 변화와 함께 구체적 현상이 동반되는 시기였다. 예언의 진보된 기록들은 에드가 케이시가 남긴 가장 불안한 부분 중 하나를 드러냈다. 그는 주기 진행의 물리적 표시로 등장하는 생물을 묘사했다. 그 중 하나는 기형적인 형태로 눈에 띄는 새였다. 케이시는 한국에서 사람들이 6개의 다리를 가진 까마귀를 다양한 지역에서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했다. 이 까마귀는 특정한 신호처럼 나타났으며 수십 년 동안 학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당시에는 알려진 자연현상과 관련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분석에서는 이 까마귀를 인간 집단적 불균형이 자연 속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해석한다. 6다리 까마귀의 등장은 단일 사건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케이시는 이 신호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며 처음에는 드물게 등장하다가 점차 빈도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일반 사람들이 관찰 기록을 남기고 이후 당국이 이를 인지하게 되는 순서가 이어진다고 했다. 연구자들은 예언자의 묘사가 객관적이며 상징적 요소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에게 이것은 물리적 경고였으며 영적 주기가 한계를 넘어 현실화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표시였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해석은 이 생물이 인간 행동에 축적된 긴장으로 인해 자연 질서가 붕괴되는 것을 나타낸다고 본다. 기록을 검토하는 동안 전문가들은 케이시가 이러한 신호를 사회가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건으로 다루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무시하면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언자는 인간의 반응이 이후 사건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형적인 까마귀에 대한 태도는 일종의 집단적 시험이 될 것이다. 신호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주기의 단계를 해석할 수 있지만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으로만 다루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대응할 기회를 잃게 된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현대학자들의 주목을 끌었으며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인간 반응과 유사한 패턴을 발견하게 한다. 후속 구절들은 자연과 관련된 더욱 불안한 예언을 담고 있었다. 케이시는 2026년 동안 세계가 자연 요소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겪게 될 것이라고 기록했다. 그는 세 가지 주요 재앙을 언급했는데 하나는 물과 관련되고 다른 하나는 땅, 마지막 하나는 공기와 관련되어 있었다. 첫 번째는 홍수, 물 부족 또는 오염으로 인구 밀집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두 번째는 지질학적 불안정으로 도시 구조의 붕괴와 예기치 못한 지진을 포함했다. 세 번째는 인간 호흡기에 보이지 않는 공격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묘사는 이미 취약 국가들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패턴과 맞물려 주목을 끌었다. 예언은 케이시가 호흡기 질병의 재등장을 언급하면서 더욱 강렬해졌다. 그는 이 질병이 신체뿐 아니라 인간의 정신과 감정에도 같은 강도로 영향을 미치며 집단적 정서 붕괴를 일으킬 것이라고 기록했다. 연구자들은 케이시가 신체적 심리적 영향을 동시에 발생하는 이중적 효과를 묘사했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글로벌 경험으로 인해 이 예언의 신뢰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많은 학자들은 케이시가 인류가 이미 극복했다고 믿었던 문제를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며 문제의 근본 원인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경고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예언에서 묘사된 글로벌 영향은 이 세 가지 재앙이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인류에 축적된 감정적 압력에 대한 자연적 반응으로 같은 주기의 한 단계에서 나타난다. 물은 집단적 소모를, 땅은 구조적 결함을, 공기는 인간 균형의 취약성을 상징한다. 분석가들은 현재 세계를 관찰할 때 이 세 영역 모두에서 불안정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예언과 현실의 연관성이 케이시 예언의 힘을 강화한다고 평가한다. 최종 기록에서 케이시는 예언에서 가장 기대되면서도 두려운 단계를 설명했다. 그는 주기가 최고조에 달할 때 5명의 결정적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고 기록했다. 이들은 전통적 지도자나 공인된 권위자가 아니라 특정 시점에 나타나는 평범한 개인들이었다. 케이시는 이들이 2026년 3월, 6월, 9월, 11월, 12월에 등장하며 집단적 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상세히 설명했다. 연구자들은 케이시가 이들을 촉매자로 다루었음을 깨달았다. 이들은 대중적 인정을 원하지 않더라도 사회에 깊은 변화를 일으키는 움직임을 만들어낼 것이다. 첫 번째 인물은 3월에 등장할 것으로 예언되었다. 케이시는 이 인물을 필수 정보를 숨기고 있는 구조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했다. 연구자들은 이 인물을 투명성의 수호자라고 불렀다. 그는 수년간 무시되어 온 진실을 드러내어 기관의 운영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었다. 케이시는 이러한 폭로가 사회 내에서 예상치 못한 혁신을 시작할 것이라고 기록했다. 분석가들은 이 행동이 대중과 권위기관 사이의 관계를 바꾸어 전 세계적 영향을 만들 것이라고 보았다. 첫 번째 움직임은 이후 모든 사건을 위한 공간을 열고 주기의 다음 단계를 촉발하는 반가소의 역할을 하게 된다. 두 번째 인물은 6월에 등장하며 영적 일식의 감정적 여파 속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언되었다. 케이시는 이 인물을 집단 치유 과정을 이끌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그는 분열된 그룹을 하나로 묶는 움직임을 가져올 것이다. 이 인물의 힘은 내면에서 비롯되며 불가능해 보였던 화해를 시작할 수 있는 능력에 근거한다. 현대 연구자들은 이 단계가 중요하다고 평가하는데 이는 진정한 변혁은 긴장이 인지될 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케이시는 세계가 초기 충격 이후 감정적 균형을 회복할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두 번째 인물은 인류가 쌓아온 소진을 줄이기 위해 등장할 것이다. 세 번째 인물은 9월에 등장한다. 이 사람은 분리된 요소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케이시는 이 단계를 사회 구조를 재조직하고 더 이상 소통하지 않던 부문 간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과정으로 설명했다. 분석가들은 이 설명을 현재의 상황과 비교하며 인류가 점점 더 분열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연결의 인물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응으로 등장한다. 케이시에 따르면 이 인물 없이는 사회가 주기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으며 이 비전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이 인물을 예언의 주요 기둥 중 하나로 간주하게 만들었다. 네 번째 인물은 11월에 등장하며 케이시는 이 사람을 결단력 있는 행동의 상징으로 정의했다. 이 인물은 아이디어를 구체적 실천으로 바꾸는 능력을 지니며 사회의 물리적 영역, 경제,
공공정책, 집단 안전 등에서 실제 변화를 일으킬 책임을 가진다. 연구자들은 이 인물을 의도가 결과로 전환되는 지점으로 해석한다. K씨는 이 인물이 수동적 주기의 고리를 끊고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발전을 촉발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기록했다. 사회가 가장 취약한 시점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즉각적이다. 다섯 번째 인물은 2026년 마지막 달에 등장한다. K씨는 이 사람이 다음 주기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고 기록했다. 이 인물은 재건과 글로벌 재조직에 가능한 길을 보여주며 다른 인물들과 달리 직접적 행동보다는 방향 설정에 관여한다. 연구자들은 이 인물을 미래의 전달자라고 불렀다. K씨는 이 인물이 없으면 인류가 2027년을 목적 없이 맞이하게 되어 주기가 붕괴로 이어질 실수를 반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다섯 인물을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K씨가 집단적 의식에 기반한 재건 과정을 묘사했음을 결론지었다. 인류는 개시, 치유, 재조직, 행동, 방향 설정의 단계를 거치게 되며 이는 K씨가 복원 순서라고 부른 구조를 형성한다. 각 인물은 세상이 그 기능을 필요로 하는 정확한 시점에 나타난다. 예언에 따르면 이 순서의 최종 영향이 인류가 다음 주기에 진입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최종 기록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K씨가 이 과정의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지점이다. 그는 사회가 이 인물들을 인식할 책임이 있으며 인류는 신호를 따를지 무시할지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K씨에 따르면 이 선택이 2027년의 시작을 결정하며 세계는 재생의 단계로 들어갈 수도 장기적 불안정의 시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방향은 집단적 이해 능력에 달려있다. 이 비디오를 시청하는 대중 역시 이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 각자가 의견을 공유하고 분석하며 반영하는 과정이 경고의 범위를 확대한다. K씨는 예언이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길을 안내하기 위한 것임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관객이 자신의 인식을 공유할 때 집단적 이해가 풍부해지고 일상에서 나타나는 신호를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된다. 예언은 성찰로 전환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며 성찰은 사람들이 함께 이해하려 할 때만 가능하다. K씨가 남긴 마지막 계시는 세계가 운명에 얽매여 있지 않음을 강조한다. 그는 인류가 항상 발전과 붕괴 사이에서 선택할 기회를 가진다고 기록했다. 이 선택은 신호가 나타날 때 명확해진다. 이제 신호가 제시되었고 순서가 모두에게 공개되었다. 하늘의 현상, 지구의 경고, 조용히 나타나는 인물, 행성을 압박하는 변화들. 인류는 주기의